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페인과 피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템플 그랜디는 모든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템플 그랜디는 자폐증 환자이고 그것은 뇌가 일반인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대사 과정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육식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동물이 죽기 전까지는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동물이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낄지는 사람들은 잘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종, 내가 아닌 타 종의 고통에 대해서 잘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보통 추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약간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딘가 관절이나 다리의 어떤 피부나 어느 부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한쪽 다리가 좀 아프면 그쪽에 무게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어디가 아프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행동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기장에 있는 닭들은 옆에 있는 동료를 쪼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전부 부리를 자르는데, 부리를 자르면 쪼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닭이 부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포유동물, 그 다음에 조류까지 우리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런 인간처럼 통증을 대부분 느낄 것이다 라는 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 같은 척추동물이지만 어류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구가 조금씩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사실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발달한 부분인 심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포유동물에게 다 있는데 물고기에는 심피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고기는 통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물고기의 뇌 단층 촬영을 했는데 통증 자극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게 보인 거예요, 뇌가. 그리고 그 물고기의 입에다가 이렇게 식초 같은 약간 자극적인 걸 이렇게 발라주니까 조금 있다가 물고기가 그 옆에 있는 어떤 물건에 자기 입을 막 부비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특별하게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포유동물 같은 심폐질은 아니지만 분명히 통증 반응은 느낄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템플 그랜디는 자폐증 환자고, 자폐증 환자들이 보는 세상과 동물이 보는 세상은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동물에게 페인보다 피어는 더 비참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 중에서 통증을 굉장히 잘 참는 동물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먹이동물이라고 하는 동물들도 자연 속에서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의 통증이나 이런 걸 숨기는 경향이 있고, 이게 소, 말, 양 이런 동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고통은 어느 정도 사람보다는 더 잘 참는 경향이 있는데, fear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포에 굉장히 과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포를 느끼는 부분은 이제 해마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기능이 해마체에서 느끼는 공포 자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심피질이 발달하고 전두엽이 발달한 그런 사람이나 포유동물들은 고통에 더 민감한 거고, 그 다음에 전두엽에 좀 이상이 있는 이런 자폐인이나 동물들은 공포에 더 취약한 거죠.
실제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 당시에 시각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훨씬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기억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교통사고 당했을 때 기억은 없어졌는데 그 시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사고 당시에 그 어떤 소리라던가 그 구급차 소리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있었다거나, 이거를 본 그 시각적인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자극하는 해마체와 그 이후에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억은 사라져도 이 불안감은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사람도 겪게 되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강아지가 그 지하실에 되게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 지하실로 내려갈 때 뭔가 공포스러운 걸 느낀 기억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가 아무리 주인이 먹을 걸 주고 타일르고 그래도 결국에는 지하실로 되게 안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강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동물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억이 연속적으로 남아있어서 이걸 인지하거나 어떤 자신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줬던 원인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전부 일반화돼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딱 언어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그 차고 문을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이 말주인은 차고 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걸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 템플 그랜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종마예요. 종마는 뭐냐면 그 암말하고의 사이에서 좋은 그 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정액을 그 공급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이제 암말아이랑 순말이랑 이렇게 만나서 사실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눠가지고 새끼를 낳고 이런 시스템이 산업사회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순말을 흥분시켜서 정액을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말처럼 생긴 안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순말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장에 올라가다가 이 순말이 엉덩방아를 쪘는데, 그때 또 마침 자기가 엉덩방아 쪄서 굉장히 아플 때 딱 차고 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는 상처도 다 회복되었고 기억도 다 사라졌는데, 그 소리라던가 시각적인 효과를 보고 예전에 그 기억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이 말도 자신이 엉덩바닥 찐 것은 사실 실수였을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원인과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고 차고문과 자신의 엉덩방아를 이렇게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문만 보면 통증과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경우에는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고 언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느낀 공포를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언어를 통해서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주의 맹점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동물과 자폐인들은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죠. 자, 그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전두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어떤 드라마의 어떤 검사님이 전두엽 절제술을 이제 한 게 나오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반응이 되게 느리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거나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기 감정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그거를 절제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거의 공백 상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공포감이 심각하게 갑자기 느껴져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엄청난 두통을 느끼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전두엽에 어떤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포가 되게 동물들에게 무서운 거는 뭐냐면, 사실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포라는 거는 새로운 기억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본 건데, 이게 사실 뇌의 진화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 공포감이 생기면 이게 이 공포를 줬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게 막 전파가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어떤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이런 걸로 인해서 공포가 계속 전파되거나 혹은 전염되거나 이런 경향이 사람도 있지만 사람보다 공포에 더 취약한 동물들에게는 더 엄청나게 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뱀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들에게 뱀은 약간 공포를 주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학습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꽃은 아무리 꽃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라 해도 사람들은 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진 않지만 어느 정도 뱀에게는 공포를 느끼는데, 이게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생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원숭이들이 많은데, 그건 아마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뱀에게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생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들은 뱀을 보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학습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디오를 보여줘요. 실험용으로. 그래서 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뱀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들도 결국에는 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포감을 가지는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포감을 느끼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대상을 딱 봤을 때 사실 이게 우리 뇌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우리의 심폐질에서 이게 낄 따라 먹는 어떤 게 있는데, 이게 뱀인지 막대기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뱀은 갑자기 나를 공격할 수 있는데 막대기는 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잖아요. 사실 막대기를 보고도 놀라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포에 대한 뇌의 반응이 불안전하게 진화한 것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안전 때문이고 안전과 생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나 두려움이 상당히 그 생존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는 예를 들어서 실험도 있어요. 그 유전자를 결손한 마우스,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곳을 결손시킨 어떤 마우스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그 마우스들은 그 자기 마우스 무리가 생겼을 때 다른 마우스가 들어오면 막 싸우거든요. 사실 싸우는데 누구나 다 서로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새로 들어온 그 마우스가 있고 기존에 있던 마우스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우스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마우스를 공격하지만 새로 들어온 마우스는 이거 자체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를 담당하는 어떤 유전자를 결손시킨 마우스들을 키웠다가 새로운 마우스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완전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공포감, 이런 것들은 어떤 동물이 진화하고 생존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후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들을 골라내서 자기 생존을 하기도 하고 번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찾기도 하는데, 이게 근접 후각체계가 있고요, 원거리 후각체계가 있대요. 근접 후각체계는 뭐냐면, 고양이가 그 마우스가 자기 주변에 있는 고양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고양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를 그 맡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 멀어야, 그 공간이 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원거리 후각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고양이들을 피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 내에서만 그 고양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고양이의 냄새를 자기가 맡게 되면 자기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는 고양이까지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고양이 걱정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화적으로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체계 내에서의 그 마우스들이 생존해 나가는 거는, 동물들이 그런 경향이, 종과 상관없이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 결국엔 생존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번식도 해야 되고 먹이도 찾아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적절한 두려움이 자기 생존에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들 중에서는, 동물들에서 지능이 높은 동물을 따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지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체 간의 차이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동물들은 사실 포식자를 많이 피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은 개체, 종에서 개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개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겁이 많은 동물이고 그렇지 않은 동물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겁이 많은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겁이 많다라는 거는 자기 환경에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하고 또 신경이 예민하고 그렇게 되는 동물들이 환경에 어느 정도 그 환경을 인식하는 폭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페인보다 피어가 동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른 동물 관련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 그 계획서 내에서의 그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사실 다 하나의 문장으로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기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프로토콜 중간중간에 마우스나 래트가 되게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마우스는 마우스고, 이렇게 통증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진통제를 줘야지 이런 것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마우스들도 통증도 중요하지만 피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집단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마우스끼리 하나의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다른 마우스를 섞거나, 혹은 마우스가 그 집단이 형성된 그 안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막 서로 죽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동물들의 행동 같은 거를 빨리빨리 알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간중간 책 내용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왜냐면 동물의 통증이나 고통 이런 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동물들이 되게 통증이나 또 스트레스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